서강대교를 건너다 보면 중간에 꽤 큰 섬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밤섬입니다. 밤섬은 와우산에서 내려다봤을 때 밤을 까놓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밤처럼 생기진 않았는데요. 여기엔 눈물겨운 잔혹사와 아름다운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섬은 1968년 여의도 개발이라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한순간에 폭파되어 한강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60여 가구 440여 명의 주민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밤섬은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세월이 흘러 차곡차곡 모래와 흙이 쌓였고 그렇게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런 파괴의 아픔이 있다 보니 밤을 까놓은 것 같은 옛날 모습은 찾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파괴하고 자연이 되살려낸 섬, 밤섬입니다.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걸 내밀지 말아요 너의 사랑을 찾아 파도를 가를 거라고 하다못해 내 모두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이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하긴 무슨 기회가 어울릴지도 모를 거야 무시 말아줘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걸 왜 그렇게 반한 죄 지은 게
곡으로 악뮤의 후라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섬 마포를 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은 윤보영, 박이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정 씨,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밤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환경단체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요. 또 마포구에서 서울에 상경하고 나서 제일 오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제일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밤섬이라는 곳을 어렸을 때 한국지리에서 배웠었거든요. 또 그런 곳에 대해서 마포구 주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마음에 드릉드릉하면서 왔습니다. 아니, 윤정 씨가 진짜 신이 나는지 막 몸도 막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은 흥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보영 씨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저도 사실 이 밤섬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기억해야 할 가치가 있고 우리끼리 나눠야 할 이야기가 정말 많구나.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 밤섬에 대한 정말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밤섬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게 동네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없잖아요. 없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동네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할머니가 된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 밤섬 마포를 품다는 서강대교 밑에 있는 밤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4회에 걸쳐 밤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밤섬과 마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밤섬의 상실과 복원의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밤섬의 이름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밤섬이 원래 밤을 까놓은 것 같아 보여서 밤섬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밤이 그 밤인지 몰랐어요. 저도요. 사실 지나가 보면 밤섬이 윗섬과 아랫섬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보면 이게 조롱박같이 약간 올챙이떡같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까놓은 예쁜 밤, 알밤 그 모양이라서 밤섬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랬을 것도 같은 게 이게 예전에는 백사장이 이렇게 쭉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여의도에서부터 밤섬까지 쭉 펼쳐져서 걸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밤이 하얗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하얀 게 좀 밤처럼 보였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진짜 그 딱 말 그대로 갓간 알밤. 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밤섬이 밤율자를 써서 율도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서우팔경 중에 하나로 율도 명사, 밝을명 그리고 모래사자를 사용을 해서 밝게 빛나는 모래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또 밤섬이 왜 지금은 이 모양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그게 폭파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이죠. 네. 이게 1968년에 폭파되어서 이제 곧 있으면 6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60년 정도 전에 60여 세대가 살고 있었던 440여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밤섬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강제 이주로 쫓아내고 밤섬은 폭파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 서울 한강이 한복판에 있는 이 섬이 폭파되었었다고? 이런 의문을 가지시고 처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섬이 폭파되기 전의 삶을 저희가 약간 할머니가 된 것처럼 네. 약간 좀 파헤쳐 보면서 이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백사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해질녘 넓은 백사장의 노을 풍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풍경들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게 한번 눈을 감고 넓은 백사장, 고운 모래, 빛나는 하얀 모래.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너무 예쁜데 여기에 딱 별장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만이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이 넓은 백사장 풍광이 너무 좋아가지고 상섬
창업자죠. 이제 고 이건희 회장도 별장이 있었다고 해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여기에 또 유명한 게 밤섬장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밤섬장어집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밤섬장어집에 살이 많고 맛이 좋아서 장어구이집이 여러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밤섬장어를 기깔나게 구워 드셨겠네요. 아니 맛있겠어요. 먹어보진 그러니까.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맛있겠어요. 이렇게 또 밤섬 장어를 잡기도 하지만 또 땅도 비옥해가지고 조선시대 왕실 직영 뽕밭이 있었대요. 이게 진짜 뽕밭이?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아,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그때는 이제 비단 같은 걸 짜야 되니까, 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장업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백사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백사장에서도 나는 작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땅콩이 잘 자라요. 아. 네, 모래에서도 자라는 게 땅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땅콩 농사까지도 이제 여름 이럴 때는 열심히 지으셨다고 합니다. 와, 진짜 뭐가 많았네요. 네. 뭐가 많았어. 네, 그리고 여기가 또 해상 운수에 딱 최적화된, 이게 또 예전에는 세금을 거둘 때 그 세곡선? 네, 네. 세곡선을 타고 광흥창으로 이렇게 딱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그 배들이 모이면은 고장난 데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배들을 고치는 곳이 또 여기 밤섬이었습니다. 밤섬이었군요. 이게 또 그래서 배목수들이 네. 많이 이제 여기 거주하셨다고 해요. 겨울엔 또 한강이 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껍게 얼면 또 채빙업인 얼음을 채취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아,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요. 정말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과거사회도 너무 바빴어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빙고, 서빙고 말고도 이제 사빙고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채취한 이 얼음들로 마포나루의 생선들을 빙장했다고 합니다. 밤섬의 지형적인 특성이 이게 한강 가운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 위치 자체가 좀 강 한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물도 바로 옆 한강에서 길어서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도 없어가지고 학생들은 또 마포의 학교를 다니고, 근데 어른들은 이제 공장이 많은 영등포 쪽에 일거리를 찾아 다니시다 보니까 배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또 뱃사람들은 이 안녕을 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정말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 안전과 마을의 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밤섬 부군당제라고 이 제사가 마을의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약간 공동체의 의식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한강을 오가는 배들의 무사 안전, 그리고 마을의 안녕까지 빚는 마을 굿, 그리고 굉장히 큰 마을 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밤섬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모여서 같이 나눠 먹고 또 정도 나누고 했던 그야말로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큰 행사였다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데도 보면은 나오지만 그래도 조금 1968년대까지 이게 이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여기 안에서 공동체가 되게 끈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되게 정도 많았을 것 같고 이웃끼리의 소통도 잘 됐을 것 같고 너무 따뜻했을 것 같아요. 이 평화롭던 마을이 깨진 게 바로 1968년 2월 10일 오후 3시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약이 터졌고요. 수백 년 동안 주민의 삶의 터전이었던 섬과 집들이 사라졌습니다. 밤섬이 이렇게 폭파돼서 한강 아래로 잠기게 되는데 그게 이 수백 년의 역사가 단 4일 만에 정말 지도 위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수백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게 밤섬의 첫 번째 기록이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오랜 역사를 단 한순간에 지워버린 거죠. 폭발을 시키려면 먼저 이 주민들을 다른 곳에 좀 이주시켜요. 안전하게 그쵸 이동을 좀 시키고 이주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일단 몇 달 전부터 하나 둘씩 밤섬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폭파되기 전까지 못 나간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술에 짐 싣고 나가다가 얼음이 깨져버리고 막 아이고. 이러면서 세간살이 다 잃고 아이고. 집도 잃고 터도 잃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낸 곳이 심지어는 이제 밤섬을 코앞에 둔 상수역 근처에 군용 텐트, 그냥 텐트촌인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원래는 봉천동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밤섬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밤섬 주민들이 상수역 근처에서 군용 텐트를 치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서울시가 원래 약속된 보상이나 배상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보이는 게 전혀 없었고, 네, 밤섬에서 쫓겨난 62가구 중에 60가구가 참여를 해가지고요. 이 5개 단집에 보상금은 턱없이 줬고, 그래서 주민들이 돈 내고 낼 돈이 없는 집은 노동으로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물과 자재를 지게로 이제 져다 날랐다고 합니다. 그 서울시가 한 게 너무 충격적인 게 네. 그 5개 단집을 만들 때 그냥 부지를 만들어준 것 정도? 불도저로? 정말 한순간에 내 털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냥 그래 여기서 일단 맨 땅에 헤딩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근데 진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결속력이 단단했는지가 느껴지는 게 이 쫓겨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군용 텐트 그러니까 텐트집을 치고서 또 한 번 이주를 한 거잖아요. 5계단 집으로. 그렇죠. 그 5계단 집으로 이주를 하고 나서도 밤섬 그 부군당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을 계속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건데도 이렇게 공동체 정신, 밤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밤섬 부군당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시련이 또 오죠. 네, 1993년 재개발 바람이 붑니다. 정말 그래서 또 이제 주민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뭐죠? 새마을 운동 때 네네. 옛날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이 좋다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재나 굿 같은 것들이 되게 미신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많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 밤섬 부군당제도 사실 미신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남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밤섬 귀향제 그리고 밤섬 부군당제를. 그래서 서울시 무형문화재 35호로 밤섬 부군당제가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에휴, 핍박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매년 부군당제를 지내고 있고요. 부군당제는 매년 설 다음 날 열리고 있고요. 밤섬 귀향제도 추석 전에 매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밤섬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는 앞으로 남았으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우선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발 웃음을
네, 2부는요, 전문가분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강 1968의 저자이신 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원 선생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이라고 하고요. 정부 출연연구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밤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많은 걸 이야기해 주시러 이렇게 먼 걸음 와주셨는데 약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예전부터 저도 이제 마포에 삽니다. 마포에 살아서 한강을 이제 자주 볼 기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늘상 보는 한강이 우리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한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강은 옛날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낸 이유도 그렇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도 한강이 원래 어땠었는지, 밤섬이 원래 어땠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어서 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많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강이 어땠고 우리가 보는 한강이 원래 한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한강 1968인데요. 1968로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책 제목을 정하면서 이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과거 역사를 다루는 책이라서 어떤 제목으로 할지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1968은 1968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 한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역사를 봤을 때 가장 큰 전환점, 가장 크게 바뀌게 된 시점을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68년 2월 10일입니다. 밤섬 폭파된 날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역사라는 건 뭐 수만 년, 수천만 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아주 오랜 역사인데 1968년 이전과 이후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1968년 이전은 일부 뭐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그 이전에도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는 변화된 거는 있지만 거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크게 네. 변하지 않고요. 근데 196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강이 돼버립니다. 그 기점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서 제가 1968년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1968을 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책에 보니까 1968년 밤섬 폭파는 한강 상실의 신호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이제 전환점이 크게 된 시점이라 그랬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섬이 폭파된 게 1968년 2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네.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밤섬을 폭발합니다. 폭발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대규모로 이제 한강 개발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968년 2월 12일 날 밤섬을 폭파해서 그 밤섬을 가지고 여의도에 윤중제를 쌓기 시작하면서 한강은 전혀 다른 이제 강이 됩니다. 그래서 밤섬은 없어지고 없던 여의도에 거대한 인공섬이 생기고 한강의 모래는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한강의 물이 상당히 많은 이제 모래나 물이 있었는데 그런 물이나 모래가 다시 이제 매립되고 모래는 준설되고 이러면서 한강이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쭉 역사를 봤을 때 1968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분되고 또 68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폭파라는 그런 신호탄이 됩니다. 폭파라는 게 거대한 이제 밤섬 바위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 폭파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한강을 개발하는 엄청난 신호탄. 어떻게 보면 한강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신호탄. 한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의 출발점, 신호탄. 그런 게 되는 게 1968년 밤섬 폭발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 상실의 신호탄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었던 건지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폭파되기 전에 밤섬과 여의도의 모습은 그럼 어땠을까요? 지금과 좀 사뭇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전철 2호선을 타고 한강을 이제 가로질러 넘어가다 보면 여의도도 보이고 그렇죠. 이제 밤섬도 보입니다. 이제 서강대교를 건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들은 원래 한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원래 개발되기 전 1968년 이전에는 어땠었냐면은 여의도와 밤섬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섬이 연결되어서 홍수가 아닌 평상시에는 걸어서 여의도에서 밤섬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모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넓은 거대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제 밤섬을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의 면적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커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면적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3배 이상 더 컸습니다. 생각보다 더 컸네요. 훨씬 컸습니다. 훨씬 커서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모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든 전철을 타고 지나가든 아니면은 차를 타고 지나가든 보면은 대부분 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이 한 1km 정도 이렇게 넓은 면적에 있고 나머지 이제 여의도는 작게 이렇게 돼 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여서 그 당시에는 다 모래였습니다. 다 모래였고 물이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불과 200m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포 북쪽 마포하고 밤섬 사이에만 물이 있었고요. 그 사이 한 200m, 300m 정도만 물이 흘렀고 나머지 한 1km, 2km 정도는 전부 다 광활한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리에서 배웠던 강 하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상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한강이 상당히 큰 강이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상당히 큰 강이고 서울에 있는 한강도 상당히 큰 강이라서 저기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서울까지 와서 이제 한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강은 물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모래도 같이 흐릅니다. 네. 그러니까 강이 흘러가는 건 두 가지인데 물과 모래가 같이 흘러가거든요. 저기 태백에서 내려온 모래가 여기 내려와서 고운 모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조금 작아지고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모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것처럼 강 하류에 내려와서 넓게 모래가 퍼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의 한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밤섬과 여의도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의도가 오히려 더 자주 이제 범람을 해서 잠기는 지역이었고 오히려 밤섬은 언덕이 있어서 덜 잠기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두 개를 같이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섬을 지키거나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오히려 더 자주 잠기는 여의도를 선택하고 밤섬을 폭파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왜 밤섬을 폭파해야 됐을까? 네.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고 밤섬을 주위로 이렇게 더 형성해도 좋은데 왜 굳이 밤섬을 폭발을 하고 여의도를 더 쌓아서 인공섬을 만든 거거든요. 네. 굳이 왜 여의도를 인공섬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밤섬을 더 확장해서 그 섬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밤섬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이제 홍수가 흘러야 되는데 홍수가 흐르는 큰 면적에서 인공적으로 여의도라는 큰 면적을 만들고 나면 밤섬이라는 면적은 홍수를 소통하기 위해서는 홍수 소통하기 부족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밤섬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밤섬을 없애야만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여의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밤섬을 없애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는
밤섬을 폭파해서 밤섬에 있는 그런 흙과 자갈과 돌들을 가지고 여의도를 쌓았고 여의도를 쌓기 위해서 밤섬을 폭파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밤섬에서 폭파된 흙과 바위를 가지고 여의도를 쌓은 거는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생각보다 얼마 안 진짜 됩니다. 적네요.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이제 한강 모래를 퍼서 여의도를 인공섬으로 만든 거고요. 많지 않은 면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여의도에 거대한 섬을 만들면서 홍수소통의 한강 홍수소통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밤섬을 폭파한 게 오히려 더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개발이 한강 개발의 약간 시범 사업 같았고 그걸 그렇죠. 이제 그 3%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밤섬을 좀 폭발을 시킨 걸로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강 개발이 네. 서울시유 구안의 한강 개발하는 방식 1968년부터 해서 1986년까지 18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18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준설과 매립입니다. 준설이라는 거는 강에 있던 모래를 퍼내는 거고 매립이라는 거는 강을 매립해서 인공적인 부지를 만드는 겁니다. 한강에서 개발한 게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밤섬과 여의도를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준설과 매립입니다. 밤섬을 폭파해서 다 준설해냅니다. 그 준설한 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여의도를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든 섬이 되고 여의도는 밤섬은 없어지고 그게 이제 한강 개발의 전형이 됩니다. 전형이 돼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합니다. 한강 모래를 퍼서 매립을 해서 거기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만듭니다. 동부 이천동, 반포, 압구정, 잠실, 구의 여기가 전부 다 한강 모래를 준설해서 매립한 장소고 그 장소에다가 거대한 아파트를 지은 게 지금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저자도라는 섬을 준설해서 압구정을 메워서 한강을 메워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반포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준설과 매립이 반복해 가면서 한강이 많이 변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흐른 거군요. 그러니까 한강 개발은 수위 조절과 도로 준설과 택지 개발을 목표로 개발을 중심적으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60년대나 70년대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땅이 필요했고 모래가 네. 필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재료는 모래였습니다. 약간 시멘트 들여오듯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모래가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네.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한강에서 그 모래 그만큼 준설해 냈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땅이 부족했잖아요. 네. 예전에는 땅이 부족하니까 한 평이라도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을. 강 자체를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에 물이 흐르던 곳을 강에 모래를 퍼서 강을 매립을 해서 택지로 만듭니다. 그 위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게 한강 개발의 전형적인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의문이 생기는 게 그 물의 흐름을 조절하려면 여의도 택지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밤섬이 없어져야 홍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에는 밤섬을 폭파한 거잖아요. 예. 근데 현재 밤섬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다시 자연적인 힘으로 생겨났고 여전히 한강은 자연적인 어떤 힘으로 그렇게 넘치지는 않고는 있는데 뭐 당연히 고수부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현대 건축 기술들이 많이 한강에 옆에 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있을 텐데 이 현재 밤섬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아난 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68년 개발 당시에도 아쉬운 게 굳이 밤섬을 폭파해서 없애지 않아도 다른 홍수 대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밤섬을 폭파까지 하면서 한강 개발을 했던 게 참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택하면
밤섬을 유지하고 예를 들어 여의도를 개발하더라도 여의도도 개발하고 밤섬도 유지를 하고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방안으로 홍수 대책을 마련하면 가능한 방법인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결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밤섬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강에 문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문제 없거든요. 그럼 밤섬을 더 써도 괜찮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1988년 이후로 현재까지 밤섬이 한 1.6배 정도 더 커졌습니다. 와. 밤섬이 스스로 와서 모래가 와서 밤섬이 쌓이거든요. 쌓여서 밤섬이 점점 더 커진 게 면적이 1.6배 정도 커졌습니다. 1988년 이후로. 그 이전까지 생각하면 사실 훨씬 더 커졌는데 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정도로 커져도 한강의 홍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밤섬을 유지를 했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홍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어도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큰 바위섬이든 밤섬의 폭파함으로 인해서 한강의 주요한 섬을 없애버린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굳이 그랬어야만 했나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상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에 사람이 살고 있는 자연섬이 있다. 그럼 사실 얼마나 좋은 이미지예요. 너무 아름답죠. 예,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죠. 한강에 사람이 사는 섬이 자연섬이 있네. 그러면 그 섬에 사는 사람들도 좋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그 섬에 방문하는 것도 좋고, 그럼 참 좋은 그런 이미지, 강의 자연의 강이 원래 갖고 있던 자연의 이미지 이런 것들 잘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폭파해서 없애버렸으니까 원래 모습이 지금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또 저는 영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밤섬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그 공간에서 또 어떠한 공동체가 남아 있었을지 거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과 서사들이 탄생했을지 참 궁금해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밤섬이 다시 자생하면서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자연의 자생 능력들을 보게 되면서 한강이 스스로 복원하게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상상들을 하게 돼요. 10년이 지나면 뭐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세월 속에서 강을 연구하고 계신데 복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시는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밤섬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 준설해냈던 저자도가 있던 자리에도 모래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강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7, 80년대 강을 개발하면서 워낙 큰 임팩트를 강한테 줬습니다. 너무 큰 임팩트를 줬기 때문에 일부 되살아나고 있지만 그냥 둬서는 복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이 스스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의지를 보이는 강한테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든지 되돌아갈 복원이 가능합니다. 복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1968년 이전에 있던 형태로 돌아간다. 주위에 있던 막 도로 다 때려 부수고 아파트 다 허물고 그래서 원래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복원은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개발돼서 사람도 살아야 되고 자연과 조화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니까. 원래 강의 모습들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을까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원래의 강대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향점이 되는 겁니다. 지향점을 갖고 있으면 거기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고 강도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연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좀 우리가 자연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는 모래를 너무 많이 파낸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강 자체를 계단식으로 만들어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이제 둔치, 고수부지 또는 둔치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우리 공원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이런 걸 덮어갖고 다 강을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계단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변화를 강이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 고정돼 있잖아요. 이 막아놓는 그런 역할을 그럼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강은 변하고 싶은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으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렵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뜯어내는 것만으로 해도 자연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열어두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점별로 좀 더 좋은 계기들을 만들어주면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복원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복원력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요즘에 그 건축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건축은 이게 계속 변형되는 것을 자연에 맞서서 계속해서 싸우는 영역이잖아요. 이 건설기술연구원 역시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곳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땅이라는 것 자체가 변형되면 변형될수록, 그 나라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콘크리트를 쌓아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현대인들은 이게 왜 자연이 돌아가야 하는가, 이게 관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원의 지향점, 네.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측면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집을 짓고 사는 땅하고 강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거야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집 짓기 위해서 땅을 개발을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강도 개발의 대상인지 이용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원의 대상인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개발 시대는 강을 개발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강을 복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왜? 강이 망가지면 사람도 못 살게 되니까. 강은 단순히 어떤 땅이나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강 자체가 생태계입니다. 그 물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 단위로 보는 게 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강을 이용의 대상, 강을 우리가 가서 즐기는 대상,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생명체가 담겨 있고 그 강에 물이 흐르고 수많은 생명체와 사람이 공존해야만 인간도 살고 강도 살 수 있는 그런 서로 상호 도우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그걸 개발의 대상으로 과거에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망가졌는데, 전 세계가 그런 개발의 시각을 떠나서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EU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 자연복원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네요. 예. 근데 이미 이제 과거부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법으로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전에는 법으로 규정 안 하고 계속 이제 복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EU 차원에서 법으로도 정했습니다. 자연복원법을 정했는데 그중에 강에 대해서도 명확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은 2030년까지 보나 댐이 없는 강 25,000km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수치를 못 박았습니다. 법에.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럼요. 그렇게 하니까 법의 수치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법보다 더 와닿는 거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엔 또 커다란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은 여전히 그 옆에 커다란 억새숲이 있고 그 밑에는 아직도 밑에 모래 같은 것들이 퇴적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그 옆에 자연을 생태 방문을 해서 새들을 관찰하고 그럴 수 있는 지형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상경을 하고 와서 본 한강은 전혀 그런 한강이 아니었어요. 그런 강이 아니었고. 그래서, 체험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개발의 관점에서 보는 강과, 진짜 자연으로서 접하는 강의 경험을 하는, 뭔가 세대가 같은 나이지만 맞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다른데 그랬을 때 확실히 저에게 한강은 노는 곳이고 운동하는 곳이고 페스티벌이 있는 곳인데 저에게 낙동강은 어떠한 경외의 대상이고 새들이 머물다 가는 것이고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줘야 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를 저는 인정하고 있고 그 낙동강이 있어야지 도시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원래 있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한강 그 페스티벌 열리던 공간을 잃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저도 제 안에 있었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좀 발견하게 됐고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자연이 돌아온다면 그 멀리서 낙동강이 있었을 때 막 철새들이 오는 걸 보는 마음처럼 한강이 있다면 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보는 그 강은 또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한강 1928이라는 책을 쓴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이 공원으로서의 한강밖에 보지 못하는데 이전의 한강은 그런 한강이 아니었다. 1894년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지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강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예쁜 표현이네요. 예, 금빛 모래강입니다. 그렇게 모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그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면 한강입니다. 한강에 그렇게 금모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해운대, 부산 얘기하셨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모래 면적에 약 700개가 한강에 있었습니다. 지금 모래 하나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해운대 해수욕장 700개가 한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래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의 모습만을 보니까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하고 한강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원래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있었고 맞아요. 그런 모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강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인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밤섬에는 사실 옛날엔 사람도 살았고 굉장히 그 바쁜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복원된 이후에 조금 개발이 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굉장히 그냥 무성한 숲 정도로만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복원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또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로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 시선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자연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밤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폭발을 한 이후에 처음에는 거의 모습이 다 사라졌었습니다. 무리에 거의 면적이 드러나 있지 않았었거든요. 다 파포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자연적으로 그 밑에 밤섬의 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윗부분만 제거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래가 그 위에 와서 조금 더 쌓일 수 있는 겁니다. 뿌리까지 못 했습니다. 뿌리 위에 지금 이제 모래가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가 좋은 습지가 되고 우리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 잘 유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귀중한 자산으로 습지로 되살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고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자연 환경들이 좋아지니까 밤섬에 이런 지금 같은 습지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밤섬처럼 될 수 있다. 다른 한강의 면적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강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이 원래 한강이 아니다. 맞아요. 훨씬 더 좋은 한강이 있었다. 금빛 모래가 펴져있는 강이 있었다. 좋은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다. 수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 공간들이 있었다. 지하철을 전철을 타고 지나가면서 저기까지가 모래사정이었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걸 복원할 수 있겠지 하는 상상력,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자꾸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딱 고정 끝. 이제 더 이상 한강은 요 상태대로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깨고 아니야 지금은 원래 한강이 아니야. 지금은 강은 인공강이야. 원래 강은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강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하는 그런 상상을 버스 타고 지나가고 전철 타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1000만 서울 시민이 그런 상상을 하는 맞아요. 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 상상이 모여서 또 실제가 실행이 되고 되니까요.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말 밤섬에 대해서 사실 서울에 살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오늘 또 김원 선생님 덕분에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윤슬이라는 단어거든요. 저희들 마음에는 우리 세대에도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나 아름다움을 꿈꾸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서서 상상해보게 하는 방송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수영장을 찾아보는데 한강 수영장을 막 후기들에 물이 너무 야트막한데 막 락스 냄새가 나고 이런 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도 다 돈이고 또 보니까 어떤 데는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더우면은 또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자연스러운 강에서 노는 날들을 상상해보고 그런 강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방송이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로의 너에게로 간다 듣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세상 모든 기쁨이 되어 간다. 세상 모든 슬픔이 되어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세상 모든 기쁨이 되어 간다. 세상 모든 슬픔이 되어 간다. 세상 모두 적시는 빗줄기 되어 세상 모두 흔드는 바람이 되어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이름이 되어 간다. 그 모든 약속이 되어 간다. 라라라 세상 모든 기다림이 되어 잠들
잠들지 못하는 밤을 건너 깊고 푸른 새벽을 날아서 간다. 나는 지금 너에게로 간다. 간다. 숨가쁜 한 줄기 바람 되어 간다. 더운 가슴 바람보다 빨리 간다.